이거 입은 거 자랑하려고 얼른 왔지. 이게 그렇게 비싼 거라며? 아우, 엄마. 일단 장모님 가시고 얘기하셔요. 에이, 오늘 우리가 이 옷 입고 갔다가 모임 사람들 얼마나 뒤집어졌는 줄 알아? 지난번에 너희가 200만 원짜리라고 했을 때 안 믿었는데 말이야. 무슨 이런 비싼 잠바가 다 있냐? 따뜻하다 못해서 아주 땀이 주룩주룩 나더라. 아이고, 애들이 여기도 사들였나 보네. 등산 스타일로다가. 아, 이거 장인어른이 자주 입으시는 스타일이잖아요. 잘 어울리는 걸로 고른 거예요. 가격 상관없이.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니, 왜 벌써 가세요? 차라도 드시고 가지. 엄마 그게 아니고 박서방이 그래도 신경 써서 고른 거야. 박서방 핑계 대지 마. 박서방이 골랐다고 해도 네 책임이야. 너조차도 부모 생각을 안 하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위가 처부모를 신경이나 쓰겠냐? 너는 그냥 그렇게 시집 식구들만 신경 쓰면서 살아. 양쪽으로 피곤해하지 말고. 아, 엄마. 왜 그렇게 말해? 나는 너를 이제 우리 집 식구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게. 자, 이 잠바 도로 가져가라. 팔아서 몸조리 하는데 보태던가.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1세 선유선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과 사위에 관한 이야기이죠. 손 씨는 딸이 평생 애지중지 키운 딸이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남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시집을 보내버린 것 같았죠. 당연히 친부모보다 시부모가 어려운 것은 이해가 갔고 거기에 더 신경을 쓴다고 해서 딸이 걱정될지언정 큰 불만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도가 지나치기 전까진 정말로 그랬습니다. 내 딸이 시집살이 하지는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늘 그 걱정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반 보태서 시킨 결혼인데 어떻게 이렇게 양가 부모를 차별할 수 있는지 이제는 억울할 지경이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늘 손씨 부부를 찾는 딸과 사위는 정작 효도는 한쪽에만 했고 손씨 부부는 자식의 도움을 바라기 힘들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딸을 맨몸으로 시집 보낼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돈네 식구가 되어버린 것 같은데 그 돈으로 노후라도 챙길 걸 하고 후회했죠. 손씨 부부는 이제는 자식에게 퍼주기만 하는 바보 노릇은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딸 사위가 사돈네에겐 몇백짜리 명품 패딩을 주고 자신들에게는 등산 점퍼를 선물한 이후로 말이죠. 손씨 부부는 딸만 둘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땐 시어머니로부터 아들을 하나 더 낳아야 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것도 한때였습니다. 이제는 아들보다도 딸 둘 가진 것이 부러움을 사는 때가 되었습니다. 손 씨의 딸들도 참 살가웠습니다. 두 딸 모두 취직하고 나서도 손 씨 부부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큰딸이 31가 되었을 때 먼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딸이 처음으로 부모에게서 독립하게 된 때였죠. 결혼해도 가까이 사니까 서운해하지 마요. 남편이 상실감이 큰 것 같았습니다. 특히나 큰딸을 예뻐했으니 그 심정도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큰딸이 그런 남편을 위로했죠. 자주 올게요. 딸의 말처럼 신혼집이 멀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로 살다 뿐이지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딸의 상견례에서 앞으로 딸의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만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자식은 하나지만 그래도 기똥차게 키웠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요. 동네에서 서울로 대학교 간 애는 얘밖에 없다니까요. 아, 네. 참 반듯하게 잘 키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효자 없어요. 요즘 시대가 아무리 바뀌었어도 말이에요.
효도가 가장 큰 덕목이잖아요. 흐뭇하게 웃으며 사위를 쳐다보며 웃던 안사돈. 그리고 칭찬받아 쑥스러운 듯한 사위를 보며 손 씨는 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옛날이라면 효자가 장점이 되겠지만 요즘 세상에서는 효자는 피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는 걸 안사돈은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돈네는 손씨 부부보다 10살은 더 많았고 하는 말을 들어보면 상당히 옛 스타일을 고수하는 것 같았지만 결혼식은 신세대였습니다. 어쨌거나 요즘에는 다들 반반씩 한다잖아요. 젊은 사람들이니까 우리 때랑 또 다르죠. 아, 그렇죠? 집이나 이런 거 남자가 해가는 거는 옛말이고요. 네. 반씩 하기로 해요. 자식들이 모아둔 돈과 양가 부모가 더 보태서 신혼집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자식이 없기에 평수는 작았지만 그래도 손씨 능력 닿는 한 노력했습니다. 작은 딸도 있으니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이 남자가 집을 해오는 때도 아니었고 만약 그랬다가는 내 자식이 못 펴고 살까 싶어서 상대방이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때도 느꼈지만 사돈네가 참 까다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식이 하나라 그런가 그렇게 효를 강조하더니 결혼 후에도 주말마다 딸 부부를 불렀습니다. 딸의 신혼집과는 1시간 반 거리에 떨어진 곳인데 말이죠. 희신이 너희 내일 뭐해? 아빠가 오랜만에 얼굴 보고 싶대. 같이 밥도 먹고 나 지금 시댁 가고 있어. 지난주에 다녀왔잖아. 이번에 김장하신다고 해서. 아, 지난주에 한 거 아니고? 아니, 지난주에는 뭐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네. 손 씨의 말에 따른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위와 함께 있는지 차마 하소연은 못하지만 가슴이 답답한 것이 휴대폰 너머로도 느껴졌습니다. 잘 다녀오고 다녀와서 연락하자. 알겠어. 전화를 끈 차 옆에 있던 작은 딸이 물었습니다. 또야? 어떻게 3주 연속으로 시댁에 가? 무서워서 결혼 못하겠다. 김장 때문에 그런 건데 뭘. 작은 딸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사실 손 씨도 마음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딸을 저렇게 주말에도 못 쉬게 하는 게 못마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 큰 딸 뒤를 쫓아다니며 사돈에게 이러쿵 저러쿵 따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3달쯤 지났을 때 겨우 큰딸 얼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쩐 일이야? 오랜만에 시간 나서 연락했지. 그래? 갑자기 연락 와서 놀랐네. 원래는 시댁에 갔어야 됐는데 박서방 출장이 갑자기 잡혀서. 잘 됐지? 그러네. 장 보고 나서 오랜만에 집에서 같이 밥 먹으면 되겠다. 장을 보러 나가려는데 때마침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20분 거리인데도 참 얼굴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딸은 손 씨가 장 보는 마트까지 쫓아왔습니다. 같이 살 때 자주 함께 갔던 곳이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 그러게. 이렇게 안 보고 산 적이 없었는데 무척 반가웠습니다. 잠깐만, 엄마. 이거 시어머니가 필요하다고 하신 거거든. 이거 사야겠다. 에어프라이어? 응. 이걸로 고구마 구워 드신다고 하나 사달라고 그러셨거든. 어차피 또 금방 갈 테니까. 안 힘들어? 당연히 힘들지. 박서방한테 말 좀 해봐. 어떻게 그렇게 시집에 자주 가? 당연히 얘기해봤지. 그걸로 맨날 싸우다가 이제는 그러려니 해. 자기가 집안일 더 많이 하겠대.
아주 부모님이라면 껌뻑 죽으니까. 그날 딸은 손씨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딸이 손씨 부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무래도 단순히 사위가 없어서 온 것만은 아닌 듯 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시부모님 이사하시거든. 그래? 사시던 데가 워낙 오래돼서 박서방도 없고 그러니까 두 분이서 사시기 좋은 데로 이사하셔. 아파트로. 아, 그동안엔 주택에 사셨구나. 응. 근데 시내로 이사하셔서 우리가 좀 보태기로 했어. 너희가? 뜻밖의 말에 손씨가 놀라서 딸을 쳐다보았습니다. 결혼하는데 모아둔 돈을 썼기에 여유자금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 집 대출 받아서. 그 말에 더 놀랐죠. 사돈네가 그 정도 여유도 없이 아들 결혼 자금을 댄 것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대출까지 받게 해서 받아갈 거면 반씩 돈을 내자고는 왜 했는지 기가 막혔습니다. 잘 살라고 부모가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어떻게 그걸 도로 가져가 버리나 싶었습니다. 엄마한테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 이미 대출 받았어. 손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대출을 1억이나 받았다는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거의 뒷목을 잡게 했죠. 그리고 매달 50만 원씩 용돈 드리기로 했어. 이번 달부터. 뭐, 용돈은 왜? 어머님, 아버님이 벌이가 없으시잖아. 연금만 가지고 사실 수는 없으니까. 이 정도면 사기 결혼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반씩하자는 것도 손씨 부부에게서 많이 가져가려는 계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대신에 박서방이 외동아들이잖아. 어차피 그 집은 나중에 우리 것 되는 거니까 아깝게 생각 안 하기로 했고. 엄마 아빠도 나중에 그 연세 되면은 우리가 그때 똑같이 용돈 드릴 거야. 근데 혹시라도 엄마 아빠 서운할까봐 미리 말하는 거야. 딸은 사돈의 편을 들며 말했습니다. 손 씨는 여전히 딸에게 부당한 상황이라고 여겼지만 입 밖으로 그 말을 꺼내진 못했습니다. 딸도 바보가 아닌 이상 사위와 충분히 상의를 했을 것이니 말이죠. 집값을 보태준 것도 이미 손 씨의 손을 떠난 돈이고 결국 부부가 그렇게 하기로 한 이상 손 씨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딸 마음이 힘들 텐데 부담을 얹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년쯤 뒤에 딸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렇게 불러서 사람을 부려먹으면서 병원비나 조리원비도 사돈네에서 한 푼도 내주지 않아서 손 씨가 챙겨야 했습니다. 임산부에게 좋은 음식도 늘 보내주었고 말이죠. 그리고 딸이 출산했을 때는 딸과 사위의 부탁에 모시겨 일을 쉬고 딸의 집에 들어가서 한 달간 몸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안사돈은 매주 자식 집을 찾았습니다. 손 씨가 있는데도 불편함이라고는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아이가 태어난 지 2달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들락날락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딸은 차라리 이게 낫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나마 엄마가 여기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직접 오시는 거지. 아니었으면 우리 보고 애기 데리고 오라고 하셨을 거야. 애가 100일도 안 됐는데? 그런 거 신경 안 쓰셔. 불편해도 엄마가 좀 참어. 애미야, 애기 우유 먹이게 분유 좀 타와. 손수건에다가 따뜻한 물 좀 묻혀오고. 여기 목에 뭐가 묻었네. 출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내 딸을 부려먹는 안사돈을 보니 속에서 울컥 올라오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위는 얄미워 죽을 것 같았습니다. 박서방, 분유 좀 타. 내가 손수건 적셔올 테니까.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딸을 말리고 손 씨가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안사돈이 도끼 눈을 하고 쳐다보았습니다. 남자가 그런 걸 어떻게 하나요? 눈끝만 맞추면 되는데요, 뭘. 그러자 딸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제가 타올게요. 그런 신경전마저 불편해하는 딸 때문에 그 뒤부터는 손 씨도 안사돈이 오면 그저 가만히 있었습니다. 나중에 손 씨가 없을 때 사돈에게 무슨 말을 들을지 모르니 괜히 빌미를 주지 말자고 생각했습니다. 딸 몸조리를 해주러 왔지만 굳은 일은 모두 손 씨의 몫이었습니다. 사돈은 애를 보느라 바빴는데 정작 칭얼거리거나 기저귀를 갈거나 하는 것은 자기 손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니 딸이 고생이 많겠다 싶었습니다. 운도 지지리도 없고 말이죠. 요즘엔 이러지 않는 시어머니가 참 많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 내내 불편한 시간이 지속됐고 그 당시에는 빨리 약속된 시간이 지나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돌아간 뒤로는 손주 얼굴을 더 많이 받을 걸 하고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주말에 아이 얼굴을 한번 보려고 해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또 사돈네 갔대? 자꾸 부른다는데 어떻게 해? 특히나 손주 얼굴을 제대로 구경도 못 해본 남편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아니, 사돈이 불러도 박서방이 처가에도 가야 합니다 하고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게나 말이었습니다. 오라는 걸 며느리가 거절할 수는 없는 노릇일 텐데 사위는 처가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남편이 딸에게 조금 서운하다는 뜻의 전화 통화를 한 듯 보였습니다. 손 씨에게 딸이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해 좀 해줘. 하나밖에 없는 손자라 그런지 워낙 예뻐하셔서.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하나밖에 없는 손자야. 누구는 손자가 둘인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사돈에 대한 배려심이 없는지 몰랐습니다. 처음엔 딸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딸도 거기에 익숙해져서 이제는 무슨 일이든 시집이 먼저였습니다. 엄마, 이번 명절부터 말이야. 명절을 보름 정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명절에 안 가고 다음 주나 아니면 명절 끝나고 주말에 한번 집에 들를게. 그게 무슨 말이야? 명절에 시댁에 갔다가 엄마 집에 가면 시간이 너무 늦잖아. 근데 우리도 다음 날 하루 정도는 쉬어야 되니까. 그래야 박서방도 일을 가지. 그래서 아예 안 오겠다고? 아예 안 가는 건 아니고. 가까운데 꼭 명절에 볼 필요는 없으니까. 원래도 명절이면 제 시간에 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보통은 명절 당일에 아침을 먹고 자리를 뜨지 않나 싶었는데 온갖 친척을 다 만나고 오느라 딸네 가족이 손 씨의 집에 도착하면 늘 저녁 먹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룻밤 자고 갔는데 그것마저도 부담스러운 듯이 말하는 딸에게 손 씨는 서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이 한 말처럼 가까이 사니까 언제든지 볼 수 있다면 섭섭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1시간 반 거리에 사는 시집은 밥 먹듯이 가면서 손 씨와는 명절이 아니면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거리 핑계를 대고 오지 않는 것은 무시를 당한다는 기분마저 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서운한 기색을 비춰봤자 소용이 없었습니다. 딸은 죽는 소리를 했습니다. 시집의 눈치가 보이네 어쩌네 하면서 엄마가 내 생각을 해줘야지 누가 내 생각을 해주냐 하면서 말이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딸이 곤란하다는데 명절에 꼭 우리 집에도 들려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부모에게 휘둘려서 어떻게 살까 싶다가도 자기가 그렇게 살겠다니 손 씨도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딸과 사위는 남편의 환갑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진짜 급한 일이 있어서 시댁에 내려가고 있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오늘 무슨 날인지 몰라? 당연히 알지. 근데 시아버지가 허리를 다치셨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당장 내려가야 되는 일이라고? 안 그러면 어머님 노발대발하신다. 갔다가 늦더라도 집으로 갈게. 손 씨는 큰딸의 전화를 끊고 남편의 눈치를 봤습니다. 이미 통화 내용이 파악이 된 듯 했습니다. 진짜 언니랑 형부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냥 생신도 아니고 환갑이잖아. 작은 딸이 화내는 목소리를 들으며 손 씨도 남편도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가족끼리 여행을 가려고 했던 걸 사위 회사 때문에 안 된다며 조촐하게 같이 식사만 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아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갔다가 온대. 오기는 안 온다에 내 월급 걸 수 있을 것 같은데. 작은 딸이 빈정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그날 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위에게선 한 통의 전화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장인어른의 환갑에 전화 한 통도 없는 사위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딸은 늘 미안하다고 했지만 항상 손씨 부부는 딸에게서 뒷전이었습니다. 딸이 신경을 덜 쓰니 사위도 장인 장모를 똑같이 대했습니다. 항상 자신의 부모만 챙기기 바쁜 사위를 보며 딸은 아무 생각도 들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만약에 손 씨의 남편이 그렇게 했었다면 손 씨는 억울하고 서러워서 잠도 못 잘 것 같았습니다. 내 부모는 왜 똑같이 안 챙기냐며 남편에게 화를 냈겠죠. 늘 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손 씨도 사람인 이상 마음이 아팠습니다. 딸 키워서 남의 집에 줘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는 손 씨의 딸이 아니라 박 씨 집안의 며느리 역할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작은 딸도 독립을 했습니다. 이직을 하면서 손 씨의 집과 회사가 멀어졌는데 나이도 찼으니 이제는 나가서 살겠다고 했죠. 그러자 집에는 손 씨 부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큰딸은 원래 오질 않았고 작은 딸도 이직하고 일이 바쁘다며 주말에도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품에 넣고 키웠던 자식들이 모두 안 보이자 남편이 참 쓸쓸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 씨가 길에서 잘못 넘어지는 바람에 엉치뼈를 다친 일이 있었습니다. 얼른 땅을 짚었는데 엉덩이부터 떨어졌는지 어쨌는지 엉치뼈에 금이 가서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졌죠. 다리나 팔을 다쳤다면 깁스를 하고 지내면 됐지만 엉치뼈를 다치니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나가면 당신 혼자 어떻게 해? 그래도 가야지 어쩌게? 희은이한테 전화해봤어? 전화해봤는데 제주도로 출장 가야 한대.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옆에서 도움이 좀 필요했습니다. 남편이 수발을 들었는데 주말 동안 시골에 내려갔다 올 일이 생겼습니다. 하루 동안 혼자 있어야 되는 손 씨를 남편이 무척 걱정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밥도 챙겨 먹고 화장실도 가고 해야 할 거 아니야. 화장실은 갈만해. 밥은 어떻게 해? 몰라? 알아서 해볼게. 그렇다고 당신 안 갈 수는 없잖아. 희신이한테 내가 전화해 볼게. 수연이 데리고 와서 여기 하루만 있으라고 하면 되잖아. 주말이라 일도 안 할 텐데. 작은 딸도 안 된다고 하니 부탁할 사람은 큰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전화를 받은 큰딸이 단번에 거절을 했습니다. 시부모님 오시기로 했어요. 이번 주말에 응. 일요일에 시아버지 생신이셔요. 아빠가 일요일 아침 일찍 올라오니까 토요일에 와서 일요일 아침에 가. 안 되죠.
시부모님이 토요일에 오후에 오시는데 정 그러면 토요일 저녁까지만이라도 있어주던가. 그러자 딸이 짜증스런 한숨을 쉬면서 대꾸했습니다. 아, 아빠. 나 진짜 스트레스 받아. 상황이 안 되잖아요. 시부모님 오시는데 어떻게 며느리가 집에 없어? 아빠는 나 안 좋은 소리 듣는 거 보고 싶어? 너는 네 시부모만 중요해? 아니, 그게 아니잖아. 우리 시어머니 유별나신 거 아빠도 알잖아요. 그냥 원하는 대로 하는 게 편해. 괜히 갔다가 잔소리 들어.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 아버지 환갑 때도 시부가 허리를 다쳤다며 오지 않았던 딸이었습니다. 같은 상황이 되자 기가 막히게 반대의 선택을 해버리는 딸. 그동안엔 딸이 곤란한 게 싫어서 손씨 부부는 나 몰라라 해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시부모에게 시달리는데 친부모까지 거기에 보탤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해도 너무했습니다. 딸도 야속했고 사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쩜 이렇게 실망스럽게 말을 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차라리 속상해하며 미안해하며 말했다면 또다시 내 딸을 이해해 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귀찮다는 듯이 짜증난다는 듯이 대꾸하는 딸을 보니 그저 부모가 쉬웠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서운하게 해도 함부로 말해도 화내지 않는 부모. 그게 손씨 부부였습니다. 여보, 그냥 끊어. 혼자 있을 수 있어. 평소 같았으면 거기서 한마디 더 했을 남편도 그냥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씨보다도 큰딸 사랑이 유별났던 남편이니 실망은 더 컸을 것이었죠. 그 뒤로 손씨 부부는 한동안 큰딸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뭄에 콩 나듯 가끔씩 큰딸에게서 전화가 오면 시큰둥하게 받았습니다. 그런 손씨 부부를 딸도 알았을 텐데 전화만 가끔 할 뿐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사위는 더더욱 그러했죠.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딸이 찾아왔습니다. 사위와 함께 말이죠. 오랜만에 보는 딸네 가족이었습니다. 손자도 얼굴을 까먹을 지경이었습니다. 어쩐 일이야? 연락도 없이? 아, 백화점에 갔다가 엄마 아빠 생각나서 잠바 좀 샀어. 뜬금없는 딸의 말에 손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평소에는 하지 않았던 엉뚱한 행동이었습니다. 사위도 싹싹하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골랐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한테도 잘 어울릴 것 같은 걸로 골랐어요. 그래? 네. 요즘 쌀쌀한데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야죠. 사위가 큰 쇼핑백에서 점퍼 2개를 꺼냈습니다. 손씨도 종종 봤던 등산 브랜드였습니다. 얇아 보이는데 신소재라 따뜻하대요. 그러면서 사위가 남편에게도 옷을 대보고 손씨에게도 옷을 대보았습니다. 입어봐. 딸의 말에 얼떨결에 입어보자 사이즈가 딱 맞았습니다. 잘 어울리네. 그래. 고맙다. 잘 입을게. 손씨 부부가 대답하자 딸이 잠시 뒤에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서운한 거 알아요. 근데 내가 엄마 아빠 생각 안 하는 거 아니야. 그건 알지? 맞아요. 장모님, 희신이가 얼마나 부모님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물론 저도 그렇고요. 그러니 마음을 풀라는 듯한 말에 손씨는 민망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왠지 나이 먹어서 자식에게 삐지기나 하는 옹졸한 부모가 된 것 같았습니다. 딸에게도 이런저런 사정이 있었을 텐데 너무 우리 생각만 했나 싶기도 했죠. 선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선물이나 돈 때문이 아니었죠. 옷을 사러 가서 손씨 부부의 얼굴을 떠올렸다는 딸과 사위의 마음 때문에 손씨도 지난날에 서운했던 감정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알지?
어쨌거나 잘 입을게. 안 그래도 네 아빠 맨날 똑같은 잠바 입고 다녀서 하나 사야 하나 싶었는데 비싼 거니까 잘 입어. 장난스럽게 얘기하는 딸에게 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격표가 그대로 붙어 있었는데 점퍼 하나당 30만 원 정도였습니다. 딸이 거금을 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이렇게 찾아온 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도 있지만 새로운 소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둘째 소식이었습니다. 뭐? 둘째? 아직 작은 딸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큰 딸은 벌써 아이가 둘이었습니다. 축하해. 그러면 일을 또 쉬어야겠네. 몸 무거워지면 그래야겠지, 아무래도. 근데 엄마한테 부탁을 좀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둘째 때도 몸조리를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손 씨는 얼른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그다지 좋은 기억이 있지 않았으니 말이죠. 장모님이 와주시면 저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첫째 때도 산후도우미를 쓰려다가 비용에 놀라 손 씨에게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큰딸이 돌아간 뒤로 손 씨와 남편은 한참을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손주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비록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자식이 도와달라는데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손 씨 부부에게 부탁을 했나 싶기도 했죠. 그래서 손 씨는 지난번처럼 한 달만 가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딸도 그렇고 사위도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식사에 손 씨 부부를 초대했습니다. 손 씨 부부가 같이 딸네 집에서 밥을 먹는 것은 처음이었죠. 엄마, 아빠. 그 옷 입고 왔네. 어때요? 따뜻하죠? 그러더라고. 식사 준비해놨으니까 얼른 오세요. 모처럼 딸 부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만 지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원래 딸을 결혼시킬 때도 이런 장면을 상상했었는데 뒤늦게 이룬 것 같았죠. 이제 가볼게. 벌써 가게? 가야지. 시간이 늦었는데. 손 씨 부부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외투를 걸쳤습니다. 딸과 사위는 배웅을 해주겠다며 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초인종 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가 왔나 본데. 사위가 현관문을 여니 사돈네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때를 잘못 잡았네. 안녕하셨어요. 서로 어색한 인사를 나눴습니다. 딸의 얼굴을 보니 미리 약속했던 것은 아닌지 당황스러운 기색이 보였습니다. 아, 와서 식사하시고 이제 가시려던 참이었어요. 그러냐? 그럼 잘 맞춰서 왔네. 오늘 여기서 자고 가려고 왔지. 미리 전화 주시지. 이거 입은 거 자랑하려고 얼른 왔지. 안사돈이 입고 있는 패딩을 손으로 쓸며 말했습니다. 한박 웃음이 얼굴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비싼 거라며? 아, 일단 장모님 가시고 얘기하셔요. 에이, 오늘 우리가 이 옷 입고 갔다가 모임 사람들 얼마나 뒤집어졌는 줄 알아? 지난번에 200만 원짜리라고 했을 때 안 믿었는데 말이야. 무슨 이런 비싼 잠바가 다 있냐? 따뜻하다 못해서 땀이 주룩주룩 나더라. 그러더니 안사돈이 손 씨 부부가 입은 외투를 눈으로 훑었습니다. 아이고, 애들이 여기도 사들였나 보네. 등산 스타일로다가. 딱 보아도 사돈이 입은 옷은 남달라 보였습니다. 200만 원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소리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손 씨는 자신들이 입은 옷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가격이 10배는 차이가 났습니다. 잘 어울릴 것 같다며 직접 골랐다던 사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은 등산복이 어울리고
사돈은 고급 패딩이 어울린다고 생각했나 싶었습니다. 남편도 말없이 있었고 손 씨의 표정도 어두워져 가자 사위가 허둥지둥 변명했습니다. 아, 이거 장인어른이 자주 입으시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평소 등산복 스타일을 많이 입긴 했지만 등산이라고는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가성비가 좋으니 입은 것이었지 비싼 옷을 입을 줄 몰라서 안 입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걸 딸도 사위도 모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아니,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차별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부모에게는 두 벌에 400을 쓰면서 친부모에게는 다 합쳐도 60만 원짜리 외투를 사주는 딸. 딱 딸내 부부에게 손시부부의 위치는 여기다 하고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니, 차라도 드시고 가지. 손시부부는 서둘러 집을 나왔고 딸이 쫓아나왔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고 박서방이 그래도 신경 써서 고른 거야. 박서방 핑계 대지 마. 박서방이 골랐다고 해도 네 책임이야. 너조차도 부모 생각을 안 하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위가 처부모를 신경이나 쓰겠냐. 어쩌면 이런 물질적인 것으로 사람에게 정이 떨어질 수 있는지 신기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물건의 가치는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람의 마음과 연관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딸의 마음은 딱 그 정도였을 뿐이었죠. 그걸 모르고 자식을 붙들고 있던 손씨 잘못이었습니다. 너는 그냥 그렇게 시집 식구들만 신경 쓰면서 살아. 양쪽으로 피곤해하지 말고. 이런 대접을 받을 때마다 상처받고 섭섭해하고 다시 마음을 풀고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몸조리도 너희 시부모에게 맡기던지 퍼줬던 돈 돌려받아서 사람을 쓰던지 알아서 해. 아, 엄마. 왜 그렇게 말해? 나는 너를 이제 우리 집 식구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게. 자, 이 잠바 도로 가져가라. 팔아서 몸조리 하는데 보태던가. 손시부부는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서 딸 앞에 던져두었습니다. 엄마. 장모님, 사위가 뒤늦게 나와서 사과했지만 손씨 부부는 등을 돌렸습니다. 앞으로는 볼 일이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오니 차라리 마음이 시원했습니다. 지난날에 받았던 대접에도 불구하고 둘째를 봐주려고 했던 바보 같은 자신을 탓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바보짓은 반복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자신의 팔자를 스스로 꼰다는 딸에게 손씨도 더 이상은 해줄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집 식구 떠받들고 살다가 언젠가는 후회할 날이 올 테죠. 그때까지 부모가 기다려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습니다.